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나요? 부부싸움은 잘 안 하시나요? T 남편이랑 안 싸우시나요? 수익 지출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다낭성 이내 임신 꿀팁이 있나요? 공상이몽 출연 이후 앞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피부과에서 제일 좋은 휴가를 받던 시술이 궁금해요. 장기 연애했던 사람을 잊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 남자친구 어떻게 있나요? 건강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는 방법은 뭘까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의 삶을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으세요? 둘째 계획도 있으신가요? 짠!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Q&A. 제가 이전 제 Q&A 영상을 찾아보니까 24년 4월 13일이더라고요.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인스타로 사전에 받았어요. 저도 놀랐던 게 2년 전이랑 다르게 확실히 제 삶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시는 지lun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단순한 궁금증이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해볼 거리도 많고, 이게 보시는 분들이 채널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지lun이들도 이런 고민이 많구나 느꼈던 대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많았고, 다음으로 많았던 건 또 이제 연애와 아이 이야기.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서 결혼 이야기 먼저 살짝 풀어보고, 그 뒤에는 일이나 커리어, 뭐 가치관, 멘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벼운 질문들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쭉 적어보니까 저도 단순한 답변 하나하나보다는 인간 김지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도 Q&A 한다고 오랜만에 블라우스도 입고 귀걸이도 해봤습니다. 기분이 색다르네요.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남자가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뭐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잖아요? 결국에 같은 맥락의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처럼 운명 같은 순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 오소리 씨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잘하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되게 잔잔한 순간들이 요소였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과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감각이 점점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나요? 좋은 사람이 누군지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람이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좋은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결혼은 좋은 팀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제가 타인보다 불안함에 민감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요즘에 HSP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되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저는 HSP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볼 때 태도의 일관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남성분이 저처럼 감성적이거나 예민한 게 보이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내가 팀플을 잘할 수 없다. 남편은 굉장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의 고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일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어떻게 저렇게 감정의 진폭이 났지? 좀 재미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근데 그게 평생을 함께 살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장점처럼 느껴졌고, 또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결혼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신뢰나 의리 이런 것들도 성실함과 책임감에서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릇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lun이들도 지금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10년째 같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제외하고도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면 늘 꾸준히 하는 사람인 게 시간이 쌓일수록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긴 시간을 함께 했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같이 있을 때 우상향하는 기분이 들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라도 나의 이런 단점은 좀 숨기고 싶고, 책 한 자라도 더 읽고 싶고, 이런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것. 현 남편이 이상형과 가까웠나요? 아, 이 질문도 너무 재밌는데, 이거는 뭐 남편도 아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원래 되게 피지컬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보기에는 되게 뽀짝하게 좀 소년미 있게 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저는 좀 운두가 두껍고 덩치 크고
저를 딱 봐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운동선수 같은 타입의 남자한테 굉장히 끌렸었는데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이상형을 뛰어넘을 만큼 빠져버리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사실 외적으로는 보편적인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 묘하게 너무 매력 있어서 서서히 빠져들었거든요. 지금은 외모도 제 눈엔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러면 또 이따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 남편이니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결혼은 5개월 차잖아요. 그래서 섣부르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예측 가능성, 같은 편이라는 신뢰? 이거 두 개 아닌가 싶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게 삶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하고 있을지가 그려지거나 아 이런 거 하고 있겠지 하는 신뢰가 생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같아요. 사소한 것도 나누는 대화 습관. 이게 부부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괜히 싸우고 피곤해질까 봐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소한 것들이라도 매일매일 작게 공유하는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싸움은 잘 안 하시나요? T 남편이랑 안 싸우시나요? 부부싸움 하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남편은 완전 T예요. T. 저랑 그 사고 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달라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지 하는 답답함이 서로한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로 답답하거든요.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정말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언어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언어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젠 정말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삶이 전반적으로 외롭지 않고 풍성해진 것 같아요. 똑같이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도 같이 걸어줄 사람이 생겼으니까. 수익 지출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돈 관리는 같이 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 궁금해요. 수익과 지출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편과 같이 하고 있고요. 부부간의 증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인 계좌를 유지를 하며 투자는 각자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전략은 함께 세우고 실행만 각자의 계좌로 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재테크를 사실 잘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는 남편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죠. 어렵습니다. 투자 진짜 어렵지 않나요? 돈 관리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진짜 웃겼는데 다낭성 이내 임신 꿀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포비가 선물처럼 찾아왔지만 아니었다면 원래 2세 계획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류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는 지lun이들도 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이 증후군이라는 거는 다 스펙트럼의 차이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다낭성은 난소 배출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 나이가 만으로 30이에요. 난소 나이가 24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난소 나이가 어린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난자가 나이만큼 배출이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생리가 불규칙한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 초중반부터 늘 치료 목적으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 근데 5, 6년 정도 복용을 하다가 휴약기를 2달 정도 가졌거든요. 이 약을 또 너무 오래 먹으면 혈전,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5, 6년간 먹던 약을 2달 휴약하는 동안 포비가 찾아왔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경구피임약을 계속 복용하던 여성이 바로 생식 능력을 갖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포비가 오고 싶었나 봐요. 다낭성인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2세의 시기는 최소 2년 뒤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신혼 좀 즐기고 아기를 가지면 될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시기에 한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수족냉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몸 손발이 따뜻해지는 그 체질 개선 한약을 먹었었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한의원 정보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한약이 진짜 보약이었나 봐요. 몸이 좋아졌나 봐. 자연분만 예정이신가요? 제왕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강경 자분파입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무섭게 느끼는 분야가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제왕절개가 훨씬 무서워요.
이렇게 어쨌든 개복 수술을 하는 거니까 저에게는 훨씬 두렵게 다가와서 저는 차라리 자분이 낫다. 나는 그냥 자분이 둘 중에는 덜 무섭다 입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거는 아이가 결정하는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임신 초기부터 만사까지 베텐 출석한 마음이 궁금해요. 저는 진짜 초기부터 만사까지 감사하게도 쭉 일을 했죠. 컨디션에 문제가 없는 이상 일을 최대한 오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일이 자아 실현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지lun이들이랑 주고받는 콘텐츠를 찍는 것이나 저희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는 것이나 광고 촬영을 하는 것이나 베텐을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효용감을 주기 때문에 제 임신 시절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줬던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감이기도 하죠. 몸이 아프다면 쉬어야겠지만 저는 다행히 건강했기 때문에 쭉 할 수 있었습니다. 포비 이름 정했나요? 포비 이름이요? 정한 것 같습니다. 95% 이상의 확률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비의 노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인 상태에 있어서 이름 공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계획도 있으신가요? 무조건 낳아야겠다는 아니고요. 오히려 포비가 생기고 나니까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형제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오빠 입장은 들어봐야 돼요, 따로. 오빠는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존재 자체가 의지가 되는 핏줄이 있다. 그게 굉장히 든든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포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신기하죠? 임신하고 녹내장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녹내장 관리 따로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임신하니까 안압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안약을 놓지 않아도 정상 안압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다니면서 경과를 보기는 했지만 안압이 꾸준히 유지가 되길래 따로 안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커리어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저도 29살인데 회사를 너무 벅차고 나오고 싶어요. 29의 지영님은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나올 때 두렵진 않으셨나요?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대답은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AI 시대라 사회 변화로 모든 직업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저는 코로나로 그걸 조금 일찍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출근하는 달이 1년에 한두 달이었어요. 근속기간은 7년이지만 2년은 거의 집에서 쉬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우선 건강해졌어요. 제가 승무원일 때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몸이 많이 상하고 있었구나. 또 시차적을 잘해서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잤고 잠을 못 자니까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그 시절에 생겼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에 충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계속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계속 있었을 때 내 모습이 더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비행을 하고 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들을 할 여유도 없고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일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전부 늘어져 있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되는데 성장이 멈춘 느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저에게는 계속 재직을 하는 게 훨씬 무서운 선택지였어요. 물론 승무원은 장점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좀 가벼운 질문. 대한항공 면접 당시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셨나요? 키 165cm 그리고 50에서 51kg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기획, 촬영, 편집은 혼자 하시나요? 지렁이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획과 촬영은 혼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집은 편집자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 스킬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집은 편집자 친구가 다 해주고요. 자막이나 영상의 흐름 같은 것들을 제가 잡죠. 브이로그 특성상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정말 대단해요. 저는 편집에 재능이 진짜 없습니다. 유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인플루언서의 삶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으신가요? 진짜 삶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너무 닮아가는 게 신기해. 앞으로도 크리에이터의 삶을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으세요? 인플루언서. 사실 저는 20대 내내
고강도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하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삶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많이 커요. 되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범하고 별것 없는 저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인플루언서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시작하던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개념이 무언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고 저도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또 좋은 점이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유튜버라는 직업과 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크리에이터의 삶은 쭉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계속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데 이후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게 예쁜 워딩의 질문을 고른 거고 사실 좀 뾰족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온 것도 있어요. 상담은 공감과 단순 고민 상담이 아닌 훈련된 언어와 전문성 있는 감정 노동입니다. 뭐지 이건? 우선 제가 생각해보니까 심리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도 제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엔 주인공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와 있을 때 누구를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나 특징을 잘 뽑아내서 상대를 더 빛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남의 빛을 발견해주는 재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같은 질문도 날선 말투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봐도 이분은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심리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리 상담을 받아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원래 심리 분야 전문가분들이 본인이 겪어보고 좋아서 빠져들고 입문하고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관심이 생긴 상태예요. 심리 서적도 굉장히 많이 읽어보게 되고 심리상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이후의 계획을 세울 만큼 겪었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포비를 낳고 공부를 직접 해보고 싶은 거죠. 바로 나 이제 심리상담가가 될 거예요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다음 거. 지영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부지런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제 원동력은 한결같이 불안함과 조바심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에 물 한 방울만 딱 떨어져도 그 파동을 알아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삶에서도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 혼자 위기를 감지할 때가 많아요. 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데 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이 오히려 저한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 신경증이 강렬한 성향을 마냥 미워할 수는 없는데 좀 괴로운 원동력인 것 같아. 좀 멋진 대답이 아니죠. 상상하셨던 대답이 아니죠. 이게 살면서 가장 덜한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정말 더 빨리 취업해야 돼, 빨리 취업해야 돼, 이래야 돼, 빨리 이 학교 가야 돼, 뭐 이런 압박들이 더 심했던 것 같고요. 지금에서야 흥미와 재미를 가치로 원동력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2쯤에 접어들면서 제 사용법을 알아가는 거죠. 재미를 찾아 나설 줄도 알고 말이야. 그리고 책임감도 있네요. 저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약속을 했거나 관계가 얽혀있거나 이러면 그 일을 무조건 해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역으로 이용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주변에 알리는 거죠. 알리면 알렸으니까 어떻게든 해내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책임감을 원동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건강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는 방법은 뭘까요? 잘 살피는 거죠. 나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왜 그러는지를.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감정들도 좋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불안함이 강한 성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뭔가 멘탈이 약하다, 불안정해 보인다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것과 불안정함이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뭐 질투나는 감정이라 쳐보자고요. 이런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들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서 무슨 엑기스를 뽑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생각과 마인드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불안함을 느껴도 나 왜지? 나 뭐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지? 내가 지금
감정이 요동치는 원인이 뭘까를 파악하다 보면 나와요. 그 알맹이가 나오면 그거를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생각이나 마인드를 가지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사람이 또 고립돼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딥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든지, 정말 원초적인 얘기지만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자는 게 내가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보다 더 여실히 느끼는 것 같거든요. 건강한 음식,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좋은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뇌도 체계에 따라 움직인대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모든 흐름이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이나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컨트롤하시나요? 맞아. 이걸 말씀드려야겠다. 모든 게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 그 시선의 한 끗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되게 멋진 어른 지인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면 불편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서 그래도 어디서든 내가 나를 가꾸려고 하게 되지 않아? 그게 태도든 용모든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알려진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포인트를 줘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게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삶에서 굉장히 이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인데 시작을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모두가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 성향도 연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이 일을 끝내보자 라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번아웃이 오는 것도 내가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일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또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제 삶에서 정말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 삶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순간에 제가 선택하는 것들을 일부러 넣는 거죠. 하루에 뭐 1시간이라도 운동을 한다든지, 진짜 바빠도 마음을 좀 말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에세이 한 챕터라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경우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즘의 김지영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엄청 명확해요.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재미를 주고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똑같은 일을 해도 생각이 많고 잔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남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고 내가 그냥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인생을 통틀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불안함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재미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악플 얘기. 동상이몽 출연 이후 악플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동상이몽에서 남편과 같이 샤워하는 모습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불쾌해 하셨어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다가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 삶에서 그게 너무 당연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들이 이것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너무 당연하니까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저희는 촬영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삶에서는 그냥 아침 먹는 것처럼 진짜 잠깐 지나가는 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강조되는 요소가 될지 몰랐던 거죠. 이런 것까지 알고 싶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그건 제가 많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TMI였던 거죠. 남편과 관련된 악플들은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동상이몽에 나온 남편의 모습은 앞에 수없이 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사이에서 빳빳하게 경직되고 굳은 긴장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을 아니까 그 되게 음침해 보이는 눈 있잖아요. 이렇게 눈 풀린 거.
그게 긴장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라는 걸 아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모르시니까 악플이 달렸죠. 네, 많이 속상하긴 했습니다. 요즘 좀 악플 수위가 세긴 해. 끄지 않아요? 관상이 쎄하다, 뭐 몇 년 안에 무조건 이혼한다, 이런 댓글들 많고, 거기 되게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많았던 의견이 저와 관련된 건 가식적이다, 삶이 전부 연기 같다, 남자한테 의존하려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오빠에게는 눈빛이 너무 쎄하다, 말하는 것만 봐도 자기중심적인 게 드러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정말 거기에 나오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도 있고 다른 면들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좀 더 폭넓게 지켜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분짜리 쇼츠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기도 어려운 거고 요즘엔 굉장히 자극적으로 발췌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더 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포용해줄 수는 없을까? 나는 누군가를 더 포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밀가루 알러지로 방송에선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 임신도 하셨고 약도 안 드시면서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죠? 왜 화가 나셨을까? 화가 나셨어요. 제가 밀가루를 먹어가지고. 밀가루 알러지 있어요. 실제로 그 기능의학 검사에서 음식물,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인가? 지금 정확히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글루텐이 늘 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에서는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한 번 먹는다고 뭐 호흡곤란이 오고 피부가 전부 싹 뒤집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돌도돌하게 뭐가 되게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에서 먹기 싫죠. 평생 남는 건데 데이팅 프로잖아요. 데이트하는 건데 뾰루지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그냥 좀 먹죠. 뾰루지 나도 되잖아요. 별다른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피부 트러블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뾰루지 나도 될 때는 그냥 먹는 편입니다. 지영님 채널에 요즘 악플인지 조언인지 헷갈리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드린 말씀이 아닌데도 뭔가 포인트가 묘하게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던가, 이게 진짜 댓글 쓰신 분의 의도가 조언과 경험 공유인 건지 그걸 가장한 공격인 건지 생각이 들게 하는 댓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구별해서 새겨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괜찮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걸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도 우리도 조언을 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댓글 쓴 분의 의도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하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다 상처받기보다는 필요한 건 감사히 배우고 저와 맞지 않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흘려보내곤 합니다. 다음, 연애 고민. 연애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다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생각보다 궁금해주시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좁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애는 나중에 꼭 한번 단독 콘텐츠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장기 연애했던 사람을 잊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 남자친구 어떻게 잊나요? 장기 연애했던 사람 잊기 너무 힘들죠. 어떻게 쉽겠어요. 가족보다 더 가깝게 몇 년을 함께했던 사이인데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굳이 꼭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4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2년이 됐는데 가끔 생각이 난다 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고 갑자기 사무칠 때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그냥 진짜 다 시간 속에 묻어두는 게 최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이게 좋은 사람 만나면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잊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Q&A도 많았어요. 언니는 추구미가 뭐예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추구미. 질문 덕분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보다는 역시 내적인 게 많이 떠오릅니다. 저는 사랑이 많고 다정한 사람을 좋아해요. 다정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정한 사람은요, 다정할 수 있는 체력 관리도 필요하고요. 다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본인의 삶을 사랑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의 증거인 것 같기도 해요. 다정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질문을 계기로 외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연스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애초에 제 추구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주얼리도 뭐 가장 크게 하는 게 이 정도 주얼리인 것 같고, 화장 톤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늘 이 정도, 그냥 이목구비에 포인트를 주는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네일 아트도 안 하고 늘 이렇게 짧은 손톱을 좋아하잖아요. 내추럴한 것에 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만추할 수 있는 곳, 자주 가는 카페나 음식점, 맛집 추천해주세요. 자주 가는 곳은 진짜 정말 많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 쪽이다 보니까 강남 부근에서 많이 보일 거예요. 동네 부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양재입니다. 양재천도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주미 언니가 청계산 드라이브를 한번 시켜줬어요. 근데 그 동네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청계산, 내곡동 이쪽도 더 디깅을 해볼 예정입니다. 또 강북에서는 저는 하대문 안쪽을 다 좋아해요. 서촌도 굉장히 좋아해서 서촌에서 되게 혼자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지룽이들을 실제로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요. 피부과에서 제일 좋은 효과를 봤던 시술이 궁금해요. 안 그래도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찍어보고 싶은 컨텐츠인데, 우선 저는 통증을 굉장히 잘 못 견디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잘 못 받아요. 제일 좋은 효과를 봤던 시술, 온다리프팅이 인모드랑 비슷한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나마 아픔도 덜하고 좀 뜨끈뜨끈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턱살이나 이 밑살이 착 올라붙는 느낌이 드는 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다리프팅 좋았던 것 같아요. 티타늄도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티타늄을 받다가 진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남편한테 중간에 양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못하겠어요. 효과가 좋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게 써마지입니다. 1년 반 전에 써마지를 한번 받았었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후회했어요. 유명하다고 다 좋은 시술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써마지는 볼살이 정말 많으시거나 뭔가 얼굴살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얼굴살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고민해볼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받고 나서 여기 얼굴 볼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도 볼살이 차올라 있어야 사람이 생기가 있고 예쁜데 그 볼살이 1년 반 전에 받은 이후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지룽이들이 임신하고 오히려 볼살 올라서 예쁘다고 많이 해주시거든요. 다 써마지 때문인 것 같아요. 전 잘 안 맞아요. 좋은 걸 찾는다면 추천해드릴게요. 아직은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쭉 나눠봤는데요. Q&A를 마련한 계기가 정말 삶이 짧은 기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내 변화가 낯설게 느껴지고 무슨 상태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내 채널을 봐주시는 지룽이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흡이 나으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지룽이들과 현 상태의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라는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배텐을 오래 했잖아요. 제 채널에서도 한번 라디오처럼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이 있고, 올해 실현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진짜 애기 낳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다들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냥 저도 지룽이들과 비슷하게 왕좌왕 하면서 살아가는 30대 초반의 여자잖아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 막 걱정이 돼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해봐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 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게 더 듣고 싶은 이야기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남겨주세요. 나중에 또 컨텐츠 기획하고 고민할 때 열심히 고견 반영하겠습니다. 그럼